의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 진료를 보는 거예요? 저 진짜 죽다 살아난 거 몰라요? 여기 사우디 리야드의 한 병원에서 의사를 향해 마구 소리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22살 레이아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옴시티의 한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일했었죠. 제가 한국에 진 빚이 너무 많아 이렇게라도 한국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제게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교관을 꿈꾸며 리야드에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공부할 때는 좀처럼 연락을 잘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동생이 큰 사고가 났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 허겁지겁 리야드의 대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길을 건너고 있었을 때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트럭 기사에 의해 차에 치이게 되었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했죠. 엄마는 이제 어떡하냐며 사색이 되셨어요. 그날 수술은 거의 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긴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셨어요. 수술 후 깨어난 동생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노심초사했지만 긍정적인 동생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어디냐며 오히려 가족들을 달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재활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죠. 그날부터 동생은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동생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창 고등학생인 동생 보고 재활을 그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었죠. 부모님께선 밤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고민하셨고 저는 더 이상 두 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앉혀두고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사우디는 모든 교육비가 공짜기 때문에 학비로 나가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지 않고 돈을 벌면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꽤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진행하는 여러 논문에도 참여하기도 하며 학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단 1년만 휴학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내 제 의견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당시 사우디에는 네옴시티 건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곳은 리야드에서도 꽤 떨어진 곳에 있었던지라 월급도 굉장히 센 편이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제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치료에만 전념하라며 꼭 1년 안에 최대한 많이 나아져 있어야 한다고 웃으며 얘기했죠. 그렇게 저는 홀로 네옴시티에 오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무실에서 주로 문서 작업을 하는 터라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였죠. 제 또래가 없다는 거였어요. 현장에는 일을 하는 아저씨들만 가득할 뿐 저 혼자 젊은이였거든요. 매일 낮엔 일하러 갔다가 밤엔 숙소에서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께서 제게 처음 보는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일하러 온 종수라는 아저씨였죠. 종수 아저씨는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거시면서 한국에서 딸이 먹으라고 보내준 과자인데 너무 많이 보내왔다며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알겠다며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집으로 그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과자는 빨간 봉지에 새우 그림이 적혀 있었어요. 일 끝나고 들어오면 할 일도 없고 책을 읽으며 과자를 한번 먹어봤죠. 아니 그런데 과자를 하나 둘 먹는데 정말 희한했습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분명 엄청 달콤하거나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게 맛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한 봉지를 다 먹었죠.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고 저도 아저씨께 제가 좋아하는 두바이 초콜릿을 드리기로 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
리야드에서부터 넉넉히 챙겨왔거든요. 다음날 아저씨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따님도 하나 드리고 아저씨도 하나 드시라며 2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종수 아저씨를 시작으로 한국 아저씨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사실 공통된 주제는 없었지만 아저씨들은 늘 혼자 있는 제가 안쓰러웠다며 쉬는 시간에 탁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발야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저는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아프고 잔 기침이 자주 나왔어요. 평소에 워낙 잔병 치레 없이 튼튼했던지라 금방 낫겠지 싶어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좀처럼 낫질 않았죠. 제가 계속 병원에 가질 않고 있으니 아저씨들이 하도 병원 좀 다녀오라고 성하셔서 등 떠밀려 병원에 한번 다녀왔어요. 병원에서는 기관지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기침을 멈추는 약을 주며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병원에서 준 약도 먹고 물도 많이 마셨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리야드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도 집에 들릴 겸 리야드로 나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기 전 리야드의 큰 병원에도 한번 가볼까 싶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두통이 좀 있다고 했고 약을 먹어도 큰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식도 쪽이 있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리야드의 큰 병원에서도 진단은 똑같았어요. 좀 다른 유형의 기침약을 줄 테니 이걸 한번 먹어보라는 게 다였죠. 이렇게 장기침과 두통이 낫지 않는 게 의아했지만 심각하게 어디가 아프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대로 약을 받아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 저를 포함해 4명이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서로 집안 사정도 다 알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죠. 오랜만에 또래를 만나니 폭풍수다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학 얘기를 막 하는데 약간 부러운 마음도 들고 소외감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대학에서 한참 꿈을 향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이나 하는 제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금세 생각을 고쳐먹었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제게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아저씨들 덕분에 나름 잘 지낸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는 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단연 한국 아저씨들이 가장 친근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제가 한국 아저씨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한국 아저씨들은 평소에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게 좀 신기하다고 했죠. 사우디에는 등산을 하는 문화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우리가 느끼기에 등산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 산악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아저씨들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한국은 주말마다 산에 가는 사람이 많고 등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산복이 굉장히 편해서 등산복을 입어보라고 제게 추천해 주시기까지 했죠. 친구들은 제게 등산복을 추천해준 한국 아저씨들이 정말 재밌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랐던 점은 아저씨들은 꼭 제게 사탕이니 요구르트니 작은 간식 같은 것들을 지나가다 무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차피 단 건 잘 안 먹는다며 제게 왔다 갔다 하며 챙겨주시는 바람에 제 서랍에는 아저씨들이 준 간식이 가득 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챙겨준다며 이런 게 하나의 문화인 것 같다고 알려줬죠. 친구들은 제가 해주는 한국 아저씨들 얘기에 두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이번에 가면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친구들끼리 대학에 가면 우리 꼭 놀러 가자고 했었는데 원래라면 작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뤄졌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 여행까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당장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여행은 제게 사치였죠. 차마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서 일 핑계를 댔어요. 아무래도 휴가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너희들끼리라도 잘 다녀오라고 했죠. 올 때 내 선물 잔뜩 사오는 거 알지? 라고 말하곤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며 속상한 마음을 감췄죠.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허했어요. 친구들은 한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제 마음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열심히 치료를 받은 덕에
예전보단 많이 호전되어 있었죠. 물론 다른 도움 없이 서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며 누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이 악물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낮에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떠나고 난 뒤 한 명이 제 여행비를 나눠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꺼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찬성했다고 했어요. 3명의 친구가 자신의 여행비에 제 여행비까지 나눠내준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데 너 없이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며 말이죠. 이러다 다들 취업하면 같이 갈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며 사정을 다 아는 친구들의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습니다. 친구라는 건 이렇게 아픔과 힘듦까지 함께 나눠 짊어지는 존재구나 싶었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곤 지금 이 돈은 내가 빌리는 거라며 나중에 꼭 이자까지 제대로 갚을 거라며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디로 여행 갈까 즐거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제안했어요. 요새 리야드의 대학생인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 좋다고 했고 다들 원하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한 가지는 자유였어요. 사우디에선 온몸을 가리는 아바야와 니캅이나 히잡을 쓰고 다녀야 했죠. 한여름 50도가 넘는 땡볕에서도 예외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도 저렇게 다니는 건 어떤 기분일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상상만 했죠. 사우디에서 아바야를 입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니는 건 나는 쉬운 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다닌다면 길을 지나다니는 모든 남자들이 추근될 게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평생 써왔던 검정색의 긴 천을 벗었을 때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시원한 바람은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죠.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이거 하나 없는 것만 해도 여행 온 보람이 있다며 뭘 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들뜬 저희는 신나게 공항을 나섰어요. 친구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안한 장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유튜브로 재개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현란하더라고요. 그곳은 얼굴 밑에 갖가지 색깔의 천을 막 깔아보는 곳이었어요. 친구들 말이 퍼스널 컬러라고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주는 건데 이걸 알면 화장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화장을 잘하는 이유가 이렇게 색깔을 맞춰 화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 퍼스널 컬러를 알면 한국 여자들처럼 더 화장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난 뒤 미묘하게 증상이 더 심해진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은 리야드에서도 그러더니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냐고 제게 물었고 제가 사실 한참 됐는데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계속 기침하는데 여행을 이어갈 순 없다며 여기서라도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죠. 저는 친구들과의 여행 시간을 망칠 수 없어 극구 사양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워낙 건강했던 제가 갑자기 기침을 마구 하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아마 그때 제 건강을 염려해줬던 친구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친구들 손에 이끌려 근처 병원에 가게 됐고 영어로 대화가 되려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저의 불편한 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됐다면 한번 폐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양이 좀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셨죠. 친구들은 덩달아 걱정하며 뒤에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저와 함께 큰 병원으로 갔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큰일 아니면 좋겠다고 오직
제 걱정만 해줬죠.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상급 병원으로 접수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죠. 접수를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랍어가 가능한 병원 코디네이터를 불러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뛰어나 아랍 상류층은 수술이 있을 땐 한국을 자주 찾아서 아랍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덕분에 편하게 진료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취소된 자리가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었고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3일간 입원했는데 검진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차라리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했죠. 제 진단명은 폐암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병원에선 단순 기관지가 안 좋아 기침을 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암이라니 믿기질 않았죠. 의사 선생님께선 다행히 1기 A단계라 수술로 치료가 끝날 거고 이렇게 빨리 발견한 건 행운이라며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은 일정이 끝나 사우디로 돌아가야 했고 솔직히 검사비로 거의 여행 경비를 다 써버렸는데 수술까지 할 만한 돈이 없었죠.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코디의 연락처를 받아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한국에서 오진 한 게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 비해 몇 배나 앞선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 상류층들도 다 한국 가서 수술을 받는 거겠죠. 사실 사우디에서 진료를 받으면 사설병원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해요. 간단한 검진도 2,000리알 정도니 한국 돈으로 71만 원 정도 들죠. 회사에서 들어있는 보험을 적용하면 그래도 가격이 낮아지겠지만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싶었어요. 암도 제대로 진단 못하는 사우디에서 수술을 받는 게 너무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동생 치료비로 집에 돈 들어가는 일도 많은데 이걸 부모님께 말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종수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이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여행도 잘 갔다 왔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묻는 것 같았죠. 사실 아저씨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다 못 알아들으실 테고 저는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편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폐암 초기라는 걸 알게 됐고 하루빨리 수술을 받으면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큰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고민이라고 했죠. 아저씨들은 다 알아들으신 건 아니었지만 어디가 아프다는 정도만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힘내라는 말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입사 이후로 저를 따로 부르신 적은 처음이라 잔뜩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일까지 잘리면 어쩌나 싶었죠. 대표님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업체 사장님과 종수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저씨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끼리 저를 위해 각자 돈을 조금씩 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다른 사우디 직원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까지 하나 둘 동참했죠. 그렇게 회사에서 돈을 모으는 걸 의아하게 여긴 대표님의 귀에까지 제 얘기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님은 같은 식구인데 큰 병에 걸린 걸 몰랐다며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한국에서 수술할 때 쓸 돈을 마련해줬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은 완치될 때까지 회사 걱정은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셨죠. 저는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치 이게 꿈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종수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씩씩하게 치료받고 얼른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곳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고 꼭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여는데 한 번 더 울컥하고 말았죠. 아저씨들이 오가며 제게 하나씩 주셨던 사탕과 간식거리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저는 서랍 가득한 아저씨들의 사랑을 가방에 담아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랐죠. 저는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께선 저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차마 말도 못했냐며 안쓰러워하시면서도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며 어떻게든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의 아랍 코디네이터에게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한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국에 가는 길엔 마냥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지만 수술을 앞둔 두 번째 한국행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아저씨들이 주셨던 사탕과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아랍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반갑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종수 아저씨의 딸 다혜였어요. 다혜는 저랑 동갑인 대학생으로 동료 직원이 아파서 한국에 왔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종수 아저씨의 부탁을 받고 저를 마중 나와줬더라고요. 저는 다혜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혜는 저의 입국 수속을 도와줬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혜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하염없이 수술 일정을 기다렸어요. 중간에 잡힌 수술이다 보니 수술 시간이 미정이었고 다른 급한 수술이 끝나야 제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무한 대기였죠. 그렇게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병실을 쓰는 아주머니께서 요구르트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온 제가 병동에 있는 게 어쩌면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수술 잘 끝나고 먹으라고 힘내라고 주시는 거라 생각했죠. 한참을 기다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7시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피가 멎질 않아 다시 재수술에 들어가 밤 9시 반쯤 나왔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림프절을 떼어냈는데 떼어낸 자리에 약해진 부위 혈관이 터진 바람에 출혈을 잡아야 해서 2번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간혹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 보니 어느새 다혜가 와 있었어요. 다혜는 객담이 나와야 한다며 네뷸라이저를 하는 것도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줬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을 텐데 살뜰하게 챙겨주는 다혜 덕분에 회복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나 얘기를 듣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5일 뒤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필요 없으니 2주 뒤 한 번 더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랍 코디네이터가 있어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도 매우 편했죠. 그런데 아랍 코디네이터가 제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젊은 제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수술이 정말 잘 끝나서 다행이라며 다들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금세 퇴원 예정인 것을 보고서는 아주머니들도 덩달아 힘이 난다고 하셨죠. 저는 매우 짧은 시간 같이 병실을 썼을 뿐인데 제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한국 아주머니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사우디에 있는 종수 아저씨와 직원들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다혜의 도움을 받아 영상통화로 사우디에 제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어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죠. 다혜에게 솔직히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어요. 물론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지만 남이나 다름없는 나를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는 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죠. 그러자 다혜는 한국 사람들에겐 식구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가족을 뜻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한국에선 그런 사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땐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다혜의 말을 듣고 식구라는 말을 입에 되뇌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꼭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주 후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선 제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폐의 40%가 잘려나갔지만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3개월에 한 번씩만 흉부 CT 촬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저를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병실에 짐을 정리하러 올라갔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아주머니들께선 정말 축하한다고 우리 병실의 식구 한 명이 건강하게 완치되어 나간 걸 보니 아주머니들도 깨끗이 싹 다 나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된다고 고마워하셨죠. 저는 아주머니들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드리고 싶었고 아저씨들께서 제게 주셨던 사탕과 초콜릿을 드리며 이게 꼭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며 인사하고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다혜와 헤어지려는데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그간 저를 살뜰히 챙겨준 것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죠. 다혜는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아빠가 사우디에서 저를 보며 다혜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다혜가 떠올라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죠. 3개월 뒤 한국으로 검사하러 올 때는 제가 꼭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얘기하고는 사우디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나온 가족들은 눈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이 저를 살렸다며 그간 매일 한국에 있는 저와 한국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네옴시티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제게 큰 꾸러미를 하나 주셨죠. 그리고는 정말 작은 성이지만 그래도 보답은 해야 할 것 같다며 회사에 가서 꼭 직원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들고 회사에 도착했고 종수 아저씨와 직원들은 저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며 한박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꼭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죠.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전해드렸는데 그 선물은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한 네잎클로버 열쇠고리였어요. 제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 분들께 또 다른 행운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국에 있는 내내 정성을 담아 만드셨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 대표님이 제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게 한국은 두 번째 인생을 가져다 준 거나 다름없죠. 제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언젠가 더 좋은 소식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이아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폐암은 정말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인데 레이아나 씨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좋은 한국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마구 눌러주시고 저는 더 흐뭇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